조국이가 문제가 되어서 조국을 자르느냐 마느냐 하는데, 조국이 밑에 있던 감찰팀이 사고를 쳐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문재인이 공직기강 확립을 조국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귀국 직후에 조국하고 임종석을 대면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간신들만 옆에 두고 간신들 이야기만 길을 꼽으니 저거가 잘못해놓고도 또 무슨 핑계를 댔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또 조국 임종석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내가 볼 때 조국하고 임종석은 한 세트라고 보고 김수현도 한 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김수현, 임종석 이 세 명이 한 세트가 돼서 나가게 되면 한 방에 같이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올바른 평가를 할 거라는데, 대검 감찰본부 같이 정치적인 데서 문재인을 위해 올바른 평가를 해주지 그걸 무슨 올바르지 않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좀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박근혜 전 정권 때 우병우 저리 가라라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은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특감반 사건이 여권 내부의 일종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사 개입했다는 김모 수사관 검찰 출신 외에 김경수의 고등학교 동창인 총리실에 있는 A 사무관이 민정수석실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특별감찰 같은 거 보통 총리실과 민정수석실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실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총리실은 파견 기간이 끝나서 원대 복귀했다 하지만 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또 김모 수사관은 진 B씨가, 건설업자 B씨가 부산 출신, 지금 문재인 주변의 실세들하고 이렇게 연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PK 출신의 전현직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자, 일부 PK 인사가 임종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뒤에 민정 라인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경수와 임종석, 조국 사이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이 부산파, 즉 문재인이 부산이니까 문재인 주변의 부산파의 지금 라인들이 임종석에 대한 어떤 문제 보고들을 했다가 이 문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역사정으로 공직기관 감찰실 등을 통해서 다른 파트에서 역사정을 해서 임종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을 돌려보내는 과정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아는 것보다 내부의 사안은 과거의 3인방과 십상시, 또 정윤회, 최순실 등이 처음에 세계일보에 보도됐을 때 박관천이가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의아했지요. 또 이 정윤회와 박지만 간에 벌어진 미행 사건, 이런 게 의아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임종석이 전행하고 있는 부분에 또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조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걸 받아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좀 관장하고 있는 라인을 통해서 위에다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그런 보고서에서 드러난 어떤 비리, 비위, 혐의 등을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또 그 사람의 문제들을 잡아내어서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쫓겨나지 않겠다고 또 다른 비위 사실을 협박하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청와대 공직기강이나 또 반부패, 또 민정수석실 산하의 그런 감찰반 등에서 서로가 나타나는 서로끼리의 비위가 아니라 아주 청와대 핵심 실세의 비리와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굴러가면서 또 어떻게 굴러갔냐. 지난 27일입니까?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덮쳐가지고
작년 12월 31일까지 문정권 출범하고 7개월 동안에 여러 비의 사실들을 다 압수해 갖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검찰이 삭제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를 보면 경찰청 지금 정보국에 있는 이 요원들, 청와대 파견된 사람들 중에 지금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은 경찰청에서도 청와대에 지금 이 특별감찰반에 몇십 명이 가 있을 거예요. 세 개 부서에.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정권과 관련되는 권력 실세의 비리 사실을 보고서로 썼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부 싸움 속에서 인용이 되었거나 알려졌고, 자, 그래서 잘리게 돼서 지금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내 혼자 가지 않겠다, 나 이런 것들 알고 있다라고 협박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니까 경찰 파견 요원이 그걸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럼 어디까지 보고됐냐 하니까 정보국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보국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래도 청와대가 시키기 쉬우니까 검찰에서 지금 경찰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컴퓨터를 내용을 다 가져갔고, 또 검찰이 그걸 갖고 있으면 정권을 위해서 또 나중에 협박용으로 역으로 대물대 쓸 거냐 하니까 또 검찰이 삭제하겠다고 하고, 지금 저거들 내부에서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6개월 안에 임종석 체제가, 이낙연 체제가 무너지기를 누군가들이 다 일을 꾸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떨어지는 석양으로 되어가는 임종석 조국과, 자, 저 둘을 쫓아내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여권 내부의 어떤 충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게 지금 내년 초에 인적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청와대 인적 개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내년 초에 2기 청와대를 띄우면서 이 1기 청와대가 대북 외교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낸 만큼 좀 웃었습니다. 우스워요. 청와대는 정책 역량을 2기에서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 방에다가 가득이 갖다 놓고 책 팔은 노영민, 그래서 국회의원을 그만뒀다가 이번 정권이 바뀌고 주중대사로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지금 정권 핵심 인사들과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주중대사가 중국 베이징에 안 있고 국내에 와서 돌아다닙니까?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 사람은 항상 정권마다 김한길에 버금가는 꾀돌이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정해구, 이 사람은 성공대 교수로 국정원 무슨 특위부터 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해방 후에 건국 과정에 더 정통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윤재 주미대사, 우윤건 주러대사 등이 그만두고 와서 청와대에 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다음 달 개에 청와대 핵심 직책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고 청와대에 합류할 인물들을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 청와대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상반기 중에 청와대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개편한다, 이러는데 노영민이 지금 합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노영민이 지금 정권 핵심 인사들을 최근에 아들 혼사를 이유로 귀국했다가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영민이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면, 자, 2012년에 캠프 비서실장을 했고 2017년 때는 대선 때는 캠프 조직본부장을 했고 삼선 의원을 했고 경제도 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노영민이 만약에 문재인에 발탁된다면 청와대에서 그 비중으로 볼 때 비서실장이지 다른 자리는 아닐 것이다. 근데 또 정동채 실장도 또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정동채가 20년 전에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 정동채가 지금 나이나
경력으로 봐서 뭘 한다고 하면 정동체 역시 비서실장밖에 갈 데가 없다. 뭐 조윤재나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쪽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요.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조국 임종석 카드가 순순히 물러갈 것인가? 자, 그리고 문재인이 조국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인사검증 실패가 8번이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람 주워 패고 음주운전하고 해도 문재인은 조국을 감쌌는데 2011년부터 조국은 문재인의 지지자였다. 비판을 감수하고 임무를 완수한 뒤에 학교로 복귀하겠다. 조국 학교로 가면 안 되죠. 이제 정치판에 왔으니까 출마를 하든지 해야지요. 또 학교 가서 또 트윗질하고 또 다음 대권에 또 영향을 미치고 평생을 그 나이에 폴리테인으로 늙어갈 겁니까? 조국은 양심이 있다면 학교로 가지 말고요. 이제 정치판으로 출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조국이 지은 진보 집권 플랜인가 하는 책을 읽고는 기가 차더만은 이 사람 이게 책 쓰는 솜씨가 왜 이러냐. 항상 뺀질이하게 이렇게 말하더니만 이 머릿속에 별로 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은 그 책을 보고 친필 편지를 보내서 호감을 밝혔고 그래서 조국이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민정수석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수보다 한마디로 정치가 더 적합하고 교수직보다 정치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 왜 학교로 돌아가냐. 학교 가면 안 돼요, 조국 씨. 다들 모르는 사이에 이 작가 출신의 유시민 씨의 누나입니다. 이 유시춘 씨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EBS의 이사장으로 가 있어요. 근데 EBS는 공공방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EBS의 이사장에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EBS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EBS 이사장으로 떡 가가지고 최근에 EBS가 사고를 좀 쳤지요. 김정은 교부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 무슨 뭐 애들 갖고 노는 이렇게 인형 비슷한 조립식 인형 비슷한 걸 갖다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팔라고 했고 또 하나는 EBS가 지금 무슨 이 테마 기행인가 해서 북한에다가 또 지금 북한 방문하는 프로까지도 제작한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EBS가 무슨 세계 테마 기행을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뭐 정부 자금 지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자막도 나오지요. 그런데 세계 테마 기행에서 북한을 지금 테마 기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BS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적절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부 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 법률 경영에 자문 고문을 한 사람은 3년이 경과하지 않고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춘은 지난해 5월 대선 때 문재인 선대위에 소속되어서 꽃 할배 유세단 활동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원 유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꽃 할배, 왜 꽃 할매를 안 하고 꽃 할배를 했을까, 할매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늙으면 성이 없어지는 겁니까? 자, 자기가 캠프 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받았다. 이 선관위도 미친놈이네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이렇게 강조했는데 선관위 제가 미쳤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유시춘이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대선의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은 3년 동안 못한다는데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왜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가 입장을 좀 밝히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격이 아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교사를 14년 했고 교육서술도 낸 작가다. 자,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지금 김정은 퍼즐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렸고
또 지금 북한 테마 기행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교육방송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이 교구라고 부르는 이렇게 하는 퍼즐을 만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EBS는 이와 관련해서 정호영 대표이사가 사퇴하기로 했고 당분간 전무가 대신할 거다라고 입장을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EBS 미디어는 EBS 미디어가 했다는 거예요. EBS 밑에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상품화해서 파는 회사가 EBS 미디어인가 봐요. 역사 교구 사업 협력사인 스콜라스와 함께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 4인 입체 퍼즐을 출시를 해서 거기에 김정은이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판에서 노골적으로 줄을 서서 대선에 이바지하고 그 공으로 되고 나면 또 한 자리 차지하는 이거는 수호지에서 무슨 양산박 같은 모습이잖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어쨌든 안면 몰수하고 쫓아다니고 유세하고 또 눈도장 찍고 척근들한테 아부하고 해서 잡고 나면 자, 너 한 자리 떼먹으라 하고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는 옛날에 산도적들이나 마적단이 약탈하고 나면 부잣집에 저 곳간에서 오는 쌀가마 저건 내 거다. 저 이쁜 여자는 내 거다. 행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제가 묻고 싶어요. 자, 노회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다는 겁니다. 이낙연이 주재해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회찬 등 91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회찬을 추천했고 용접공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자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고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약자를 위한 인권 향상에 노력해서 세계 인권 선언일을 곧 12월 10일인데 그래서 그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재단도 준비 중이고 재단의 명칭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 좋습니다. 저는 노회찬 개인이 일반적인 정치인에 비해서 타락을 더 많이 했다거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뭐 그 사람이 이 친북 좌파의 악질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렇게 죽을 때는 비리 혐의로 5천만 원 정도의 드루킹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출두 요청을 받았고 그걸 앞두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미화될 수 있는 것이냐. 자, 평균치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훈장까지 줘야 될 것이냐. 뻔뻔하기가 이렇게 뻔뻔하면 이것이 진보인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개인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훈장의 수여 사유의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투신 자살을 한 사람에게 약자의 인권을 갖다가 위해 노력했다고 훈장을 수여해요. 세월 지나고 나면 자살한 건 다 잊혀지고 정권 탄압 때문에 자살했고 그러면 문재인이가 노회찬 탄압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야 노회찬 자살로 드루킹 사건 무마하는데 도움도 됐고 이런저런 입장이 있으니까 또 좌파들 또 같은 어차피 이 사촌 삼촌들인데 나중에 다 무마하려면 훈장 하나 주고 적당히 달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요. 그런데 국가 일을 이따위로 처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뻔뻔도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참말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